이거 망치로 손 때리는 거예요. 재갈 물리고. 감옥처럼 저렇게 고문을 하는 방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때리는 소리 막 들리다가 총소리가 빵 나면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증언들이. 네, 반갑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고, 뭐 상간녀, 상간남도 찾고, 불륜 증거도 찾고, 부조리한 기업도 조사하고, 뭐 최근에 캄보디아 이슈처럼 어떤 뭐 자국민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사건도 분석도 하고, 그런 것도 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탐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이 지금 너무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알고들 계시기는 해요. 원래 우리가 어떤 뭐 산업단지 이런 걸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컴파운드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겉으로 화려한 뭐 카지노 특구, 경제개발지대, 뭐 IT 기업 단지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조금 전화가 좀 뜸해지긴 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 많이 받죠.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거고, 온라인 도박, 그 다음에 이제 로맨스 사기라고 그래서 SNS나 이런 데 보면 그대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외국 여성, 남성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친다든지 불법 대출 사기. 이런 범죄가 24시간 돌아가죠. 조직에 끌려온 사람들이 업무의 어떤 실적이 안 되면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을 일삼고, 탈출을 시도하면 신체 훼손이나 장기를 판매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는, 말 그대로 뭐 포로 수용소도 이보다는 덜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24시간 범죄 공장처럼 돌아가는 곳이 범죄 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MZ들, 젊은 친구들이 취업이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면서 동시에 다 대부분 다 대학 나온 친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용이나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임시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와중에 경제적으로 혹하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뭐 월 500만 원 이상 보장, 월 1000만 원 이상 보장, 뭐 숙식 제공, 비자 지원, 업무는 쉽다, 단순 업무, 뭐 이렇게 미끼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던지냐면 취업 사이트나 단톡방으로 비즈니스 같은 거 요즘 많이 하는데, 또 SNS, 휴대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가까운 곳에서 활동이 벌어진다. 그러다 이제 현지에 도착하면 이미 이제 속았다라는 거를 알게 되겠죠. 여권도 뺏기고,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봉쇄당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고문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죠. 일단 태자단지, 뭐 망고단지, 원구단지 이렇게 세 개 좀 알려진 곳들인데, 이게 알려진 곳 말고도 수백 군데의 범죄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태자단지는 말 그대로 이 한자어로 클태자, 아들 자자거든요. 이게 영어로 이제 프린스죠. 그러니까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이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 기소를 하고 어떤 문제를 삼으니까 크게 좀 확대가 돼서 더 많이 알려진 건데, 크라임 컴파운드 마다 네팔 출신의 용병도 있고, 또 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는데, 그들이 100명, 200명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100명, 200명의 가드가 있다라는 건 그 안에서 수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자단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숙식 가능한 건물동, 그러니까 기숙사와 같은 건물동이 총 6개가 있다라고 하고 3,000명이 숙식이 가능한 규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 상가, 식당, 미용실, 병원 등이 갖춰져 있고, 완전히 뭐 범죄 거점 단지가 되는 거고, 단순한 채용 사기나 감금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하나의 이제 산업화된 구조로 돼 있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 캄보디아 전체 GDP의 50%까지가 이 범죄 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한국인 피해자도 매우 많은데, 국내 어떤 구직자나 청년층이 많다. 그래서 작년 2024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특히 한국인들의 어떤 피해자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캄보디아가 원래 관광이나 이런 게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카지노나 호텔이나 유흥산업,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인접 국가들인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어떤 국가적인 수입이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캄보디아에서의 범죄 관련된 소식이 드러나면 주변 국가까지 많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많은 압력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캄보디아 자체에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경찰이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한 이후에 또 일부가 다시 범죄 조직으로 들어간다든지 해당 범죄 단지는 폐쇄가 됐는데 주변에 또 다른 범죄 단지가 생긴다든지 거점형 이동형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혹이 많이 나오는 거고 현지 경찰 그다음 정치 관료들과 범죄 조직이 유착돼 있다라는 내부 증언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단속과의 어떤 연결고리나 인과관계가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범죄 단지가 거대해질수록 정상적 법 집행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여권을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의 신분증인데 그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한국인이 우리 대사관에 가서 이런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를 해라. 또 캄보디아 경찰에 이야기를 했더니 여권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있었던 어떤 건물의 모양도 설명해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권을 뺏는다는 건 아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을 뺏기고 뭐 핸드폰도 뺏기고 이런 상태에서 탈출을 막는 큰 원인 중에 이게 하나인 거고 또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외부 연락도 차단이 되고 이런 피해 유형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감금형 노예형 범죄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국 사람이 2,000명까지 이 태자 단지 안에 있다. 경찰에서는 뭐 처음에 550명 정도를 얘기를 했고 국정원에서는 1,000명을 얘기했다가 2,000명으로 올려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범죄 조직끼리 또 한국에 감금된 이 희생자들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사 범죄 단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간다. 캄보디아에서 들어가서 실종이 된 사람에 대한 수치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 캄보디아 말고 태국이나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이런 인접 국가에 들어갔다가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또는 그 주변에서 납치돼서 간 사람들 또는 뭐 카지노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불법 도박을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을 합치면 현지 정보원에 의하면은 10,000명, 최소 10,000명이다. 라는 정보를 계속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돼지들을 살 찌우는 거는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죠. 잡아먹기 위해서 말 그대로 살을 찌우는 건데 우리 로맨스 캠 같은 경우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운 여성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당신과 심지어는 사귀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장기간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신뢰를 쌓는 겁니다. 신뢰를 쌓다가 나중에 이제 뭐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주식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다. 또는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흘리면서 뭐 돈도 약간 오고 가게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빌려줘가 아니고 내가 이쪽에다가 뭐 한 100만 원을 넣은 걸 한번 확인해 보고 너도 한 120 정도만 투자해봐. 근데 실제로 인출도 해보고 인출도 되고 작은 금액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피해 액수를 늘려나가는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살 찌우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돼지를 충분히 기간을 두고 살을 찌우는 거를 신뢰감 만드는 거, 신뢰감 형성하는 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신뢰를 형성하는 즉 돼지를 살을 찌우는 과정 이후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한꺼번에 큰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말 그대로 이제 그걸 도살에 비유를 한 거고 단순한 금융사기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매우 정교하고 종종 결과적으로 인신매매나 강제 노역이나 감금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온라인에서의 어떤 인물이 아름다운 여성이 그대에게 마음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서히 나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여성이 생길 수 있겠구나. 아닌 걸 알면서도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은 단순하게 돈을 사기당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같은 시간을 많이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내가 어떤 연인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감정적으로 강력한 신뢰가 형성이 된 후에 그냥 돈 받고 날라버리니까 심리적으로 큰 타격감,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송금 금액이 또 커지는 경향도 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한 해 어떤 자료에는 8천억을 얘기를 하고 어떤 자료에는 이미 1조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1조라는 건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거의 뭐 엄청난 금액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해에 1조 원 가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범죄 산업으로 육성이 되고 있다. 인력과 자금과
기술을 갖춘 기업형 범죄 산업이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일단 할당량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회사나 영업조직이나 어떤 경영자들도 많이 쓰는 방식이죠. 우리 뭐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개념보다는 월 또는 연간 목표, 분기별 목표를 잡아주죠. 상사들이. 목표를 훨씬 더 구체화하는 이유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경영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들도 범죄 조직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을 비즈니스로 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이미 인질로 삼은 인신매매 또는 감금을 해온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루에 신규 고객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신규 피해자 수, 하루에 몇 콜을 해서 몇 명을 달성하고 이런 할당량을 주거든요. 그래서 신규 피해자 수 또는 성공 송금 금액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많은 SNS 접촉을 했는지, 투자를 유도하는 멘트를 날려서 얼마나 성공을 해냈는지 건수, 송금을 유도해서 얼마나 성공을 해냈는지 송금 유도 횟수, 이런 것들을 계량화한다라고 해요. 수치화하는 거, 수치. 투자 유도하고 피해자로 결정되게 만든 사람을 보통 3명에서 10명으로 할당을 한다라고 해요. 현지 정보원에 의하면. 일부 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목표를 5명으로 뭐 삼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보통 최대 10명까지 사례마다 다릅니다. 사기를 한 번 치는데 성공한 횟수 또는 한 사람한테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당 또는 개인당으로 할 수가 있는데 조직이 개별 피해자에게서 단계적으로 금액을 끌어내기 때문에 하루 얼마라는 고정값보다는 하루 총 송금액, 그러니까 우리 팀별 목표처럼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하루 3건에서 최대 10건까지 내외의 접촉 유도 목표가 가장 일반적이고, 금전 목표는 역할과 조직 규모에 따라 매우 넓게 분포를 하는데 달러로 수백 달러에서 최대 수만 달러까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물리적 폭행이나 고문이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제보자한테 영상을 받은 게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지지고 고문하는 거. 이걸 제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제지당했어요. 바로 삭제당하고. 그 위반 경고 먹었어요. 채널에서. 비닐 랩 같은 거 있죠. 그 배추 싸는 거, 포장하는 거, 야채 같은 거 마트에서 그걸로 얼굴을 동동 묶어요. 옆에를 다. 뒤로 이렇게 수갑을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충격기 가지고 막 지집니다. 막 곳곳을 찢어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 보면서. 그리고 그 남자의 성기나 이런 밑에 부분까지 다 보여요. 묶어놓고 화장실 닦는 그런 거 있잖아요. 쇠 솔 같은 거 길쭉한 걸로 그걸로 다리 같은 데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마치 동물 이렇게 돼지 닦이듯이 물 뿌리고 이런 것까지 지금 있어요. 이거거든요. 전기 충격기. 이거 망치로 손 때리는 거예요. 재갈 물리고. 이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제가 받은 거예요. 이게 나체로 지금 해놓고. 이거 물고문 하는 거예요, 지금 물고문. 아까 말씀드린 이거 솔 같은 걸로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물리적 폭행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 안 자는 게 미치는 거거든요. 잠 안 재우는 거, 새벽에 깨우는 거. 인권이 기본권인데 그런 걸 가지고 괴롭힘을 주는 거고, 식사나 휴식을 제한하는 거, 일을 뭐 20몇 시간까지 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거. 숙소로 쓰이는 방이 있고 감옥처럼 저렇게 고문을 하는 방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하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때리는 소리 막 들리다가 총소리가 빵 나면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더라고. 실제 증언들이. 지금 보면은 하나의 물건 다루듯이 하잖아요. 얘는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일 뿐이니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가치가 없다. 그러면 다른 조직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중국계 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할 때 한국말 하는 사람이 티어가 낮다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는 1,000만 원 정도에 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죽는 사람들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배를 태워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태워서 보낸다라는 건 장기 적출을 하러 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흑사회라는 조직이 있고 트라이어드라는 조직이 있는데 트라이어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삼합회거든요. 삼합회를 영어로 트라이어드라고 하는데 대만, 홍콩, 중국 다 걸쳐서 연계되어 있는 조직인데 거기도 이제 조직마다 다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악명 높은 조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북한에서도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의 함경도인가에 요덕리 행정구역 이름이거든요. 요덕 스토리라는 연극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에 대해 엄청난 이런 강제 노동이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말 많이 문제를 제기했죠, 미국에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되게 조용해졌어요. 이런 문제들이 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이걸 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걸 봤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캄보디아 총리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심지어는 여행 단계를 더 낮추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치 성향을 떠나서 좀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증언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슈에코코라고 미얀마 인근의 범죄 단지에서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장기 매매가 실제로 준비되고 실행이 됐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이거는 실제 미얀마에 현재 있는 조직이고, 캄보디아 안에서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잡혀갔듯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간 사례들이 있어요, 한동안.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캄보디아 병원에서 신장 적출 수술했다라는 증언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게 한 몇 년 전에 그렇거든요. 지금은 또 조용한데 인도네시아인들이 그런 증언을 했고, 인도네시아 뉴스에도 나온 상태들이고, 또 유엔의 마약범죄연구소 보고서에서 장기 적출 형태의 인신매매가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설명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할 얘기는 많죠, 사실. 원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 세 개의 국경지대가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마약으로 엄청 유명한 범죄지대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사그라들고, 캄보디아에서 지금 현재 많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한 번 또 이슈화가 됐잖아요, 지금. 인근 범죄단지로 이동하거나 라오스로 또는 미얀마로 이동한다, 실제로 이동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미얀마하고 라오스 국경지대에 카렌주라는 곳이 있고, 또 미야와디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갔는데 미얀마와의 국경지대인 미야와디라는 곳에서 실제로 납치가 됐다, 이런 내용들인데, 거기에도 대형 사기 단지가 있고 폭행, 감금, 여권, 휴대폰 압수 등의 피해자가 나왔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그 증언 안에서 장기 매매의 실질적인 범죄가 이루어졌다라는 증언들이 나옵니다. 미얀마, 라오스 국경지대, 카렌주, 미야와디 그 지역 두 군데서요. 또 국경지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 라오스와 태국 접경지대에서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어 사람을 유입하거나 감금하고 있다는 또 분석이 있고, 또 라오스에서 인신매매를 한 다음에 강제 노동시키고 서로 이제 팔아 넘기고 이동을 시키고, 이런 구조가 국경지역에서 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장기 적출 이슈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안의 범죄단지에서 이 피해자들이 탈출하려다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라오스로 이송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캄보디아 병원에서 신장 판매, 신장 적출 수술을 받았다라는 게 정확한 알려진 인원이 122명이에요. 인도네시아인 122명.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옆에 주변 국가에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한 반 이상은 될 거래요. 아까 카지노 말씀드렸는데, 카지노 조직에 다 중국 조직이 다 이렇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포가 한 만 몇천 명 정도 되는데, 카지노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정선 카지노 강원도에 있는 것처럼. 정선 카지노 가면은 돈 오링돼가지고 탕진해가지고 자동차 같은 거 막 잡혀서 있는 사람 있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호텔에서.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한국에서 실정법을 어겨가지고 도피 겸 갔다가 여기서 사기친 돈을 거기서 카지노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멀쩡하게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경우도 있고,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미얀마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돈을 따면 참 좋은데, 그리고 도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하다가 빠지면 참 좋은데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도박 중독이 가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돈을 계속 쓰다가 중국인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가니까 볼 거 아닙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가볍게 친해진대요. 그러면 돈이 떨어졌을 때 옆에서 돈 좀 빌려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사채업자들이 접근하듯이. 그래서 그 돈을 쓰면 안 되는데 그 돈을 쓰는 거야. 그 돈을 쓰는 순간 옆에서 계속 붙어 다닌대요.
그 현지인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돈을 벌면 이자로 받아가고, 근데 이제 돈을 다 따이거나 뭐 자기가 갖고 있던 차도 팔고 뭐 디파짓 된 월세 보증금도 따이고 뭐 이런 것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갚아. 없는데? 이러면 그 화려한 카지노 리조트에 뒷골목이 있어요. 뒷골목. 뒷길. 진실방처럼. 그쪽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크라임 컴파운드가 나와요. 그래서 크라임 컴파운드 안에 미용실도 있고 마약도 있고 성매매도 있고 카지노도 또 있고 거기에. 그 안에서 경비원이 100명, 200명인데 아까 태자단지가 3,000명이라고 하는데 3,000명이 한 컴플렉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타운이에요. 타운. 생태계입니다. 밖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기서 일해서 돈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는 카지노 사업하고 뭐 불법 카지노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희생자 아닌 희생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파악도 안 된 숫자입니다. 그 사람이 실종으로 잡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래저래 빠져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 어차피 한국 못 올 생각으로 거기서 도박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마약을 하면 동성연애 파티 같은 걸 또 만들어줘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못된 짓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걸 물론 중국 애들이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의 자본은 중국 갱들의 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소 10,000명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국정원에 1,000명이라고 했다가 2,000명이라고 지금 올리고 그러는데, 자, 2,000명이라고 따져봅시다. 캄보디아만 2,000명이에요. 옆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곱하기 4 하면 나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10,000명이죠. 자발적인 통계에 안 잡힌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조선 사람들 더 괴롭힌 것처럼 중국 사람이 아닌데 중국 사람인 척해서 승진해서 올라간 애들도 많아요. 나와 있는 사람은 증언은 보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직마다 달라요, 전부 다. 어떤 데는 하나, 둘, 세 개, 어떤 데는 2개 조직으로만 하고, 여기는 이제 라인 없이 수평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한국말을 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나 조선족을 쓰는 것처럼 원래 중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실적을 정말 잘 내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을 더 악독하게 끌어와서 피해를 주고 고문을 더 서슴없이 더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어차피 약 먹고 하니까. 걔네들은 한국에 오는 게 지옥인 거죠. 들어오면은 마약은 엄청나게 처벌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올 이유가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중국인으로 가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는. 자, 승리를 보면 좀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죠. 승리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옛날에 여러 가지.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프린스 그룹이라고, 아까 그 태자 단지, 한자로 태자가 프린스 왕자고, 프린스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 85년생인가? 현천지. 그 사람이 이제 실종됐다고 지금 하는데, 수배 내렸다고. 누군가 비호를 해주겠죠. 돈과 권력이 비호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승리가 캄보디아에서 뭐 어떤 클럽에서 막 뭐 캄보디아 최고 뭐 GD를 여기 데리고 올게, 이런 뒤에 이제 프린스 브루잉이라고 딱 박혀 있는데, 프린스 브루잉이 말 그대로 계열사죠. 프린스 홀딩스의 계열사가 맞아요. 근데 그게 왜 뒤에 붙어 있느냐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야구 경기할 때 옆에 뒤에 뭐 어떤 펜스나 이런 데 보면은 광고주들 브랜드 막 붙잖아요. 박세리가 옛날에 막 골프 칠 때 뭐 하고 뭐 딱 이렇게 붙이고 나오죠. 삼성 마크. 그거 왜 붙이고 나올까요? 광고잖아요. 광고주. 쉽게 얘기하면. 배너 광고 올리는 것도. 프린스 그룹에서 돈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 클럽에. 그러니까 클럽에 승리가 독보적인 멘트를 날리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돈이 연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세트로 오는 게 마약, 매춘 이런 것들이 함께 오는 거죠. 승리가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연루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제 생각에는요, 원래 그 범죄 컴파운드 캄보디아 조직이 있고 조선족이 한국을 접촉을 했었고, 이제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는 한국 사람이 접촉을 했었고, 그 한국 사람은 원래는 피해자였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모집책이 된 거고, 여기까지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아는 형을 따라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금 오픈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는 형이 한국 내에 인신매매를 담당한 모집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 사람을 거기까지 딱 넘기면 몇백만 원씩 받아왔던 진짜 나쁜 놈이었던 거죠. 자, 이게 훨씬 더 정교화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아는 형이 아니라 직업소개소나 HR 컴퍼니, 인적 아웃소싱 회사, 또는 뭐 직업소개소, 국제결혼정보회사, 이런 탈을 써서 그 안에서 진행이 될 거고, 멀쩡한 회사도 만들어질 겁니다. 멀쩡한 회사. 진짜로. 뭐 업력이나 이런 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해외 지사
파견으로 발령을 내는 거죠. 근데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방 안에까지 범죄 조직이 들어와 있을 거고, 캄보디아 옆에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라오스에서 납치돼서 또는 중국 한복판에서 납치돼서라는 영상도 요즘에 많이 뜨거든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납치가 실제로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적인 시스템 안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거나 그 안에는 더 많은 한국인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64명을 왜 데리고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수본, 그다음 외교 2차관, 국정원 이렇게 한 4군데에서 갔죠. 그 문신한 애들 64명만 데리고 들어왔어요. 조폭이라고. 그런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데리고 가면 속 시원한 거예요. 걔네들은 1타 3P를 다 테이크했습니다. 이제 여행 단계까지 내려준대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진짜로. 심각한 건데 그들이 거기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64명의 가해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의 일선의 조직에 가담했던 정말 질이 안 좋은 그들이 한국에 와서 형을 받고 형을 마치면 어떨 거예요?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휠체어 탄 사람 한 사람만 나이가 좀 있고 대부분 젊어요. 20대, 30대 막 이래요.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형을 살아도 40, 50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나와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한국 안에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을 또 만들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정교화될 겁니다. 정말 뭐 지금까지 뭐 돈을 뺏고 폭행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 첨단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훨씬 더 정교한 기업처럼 구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사람을 상품처럼 다루는 거는 훨씬 더 강해지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다른 획기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립 장기 조직 관리원 그런 정부 기관이 있어요. 정부 기관에 들어가 보시면 사람의 몸 중에서 어디까지 이식이 가능한가 그런 내용의 Q&A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전부 다 가능해요. 인간의 몸은. 뼈까지. 각막부터 모든 몸, 그 다음 수지, 피부, 머리카락, 뼈까지 정말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신장을 뭐 적출했다, 뭐 심장을 간을 적출했다, 각막이 얼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미 통신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캄보디아와 한국을 넘나드는 범죄 커넥션이라는 거는 사실 옛날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 그 문신 있는 범죄자들 64명을 캄보디아에서 받아와가지고 비행기에 태우면서 수갑을 태우고 이런 사례가 없어요. 뭐 한두 명 무슨 탈주자를 잡아오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경찰이 아니고 우리 관료들이 처음에 가서 협상을 해서 64명 받아온 거고 이미 이 사람들 다 3,000명의 인원이 있었던 시아누쿠빌이라는 범죄 단지 안에 들어가서 캄보디아 관료들의 설명을 듣고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앉아있어요. 여기가 고문하는 곳이었고 이러고 있는 게 매스컴에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그 64명만 데리고 들어왔어요. 중요한 건 코리안 데스크거든요. 코리안 데스크는 수사관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관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코리안 데스크는 캄보디아에서 거부해서 우리는 못하고 그거보다는 좀 더 상위의 개념인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겠대요. 코리안 데스크는 인스턴트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번 들어가면 철수가 쉽지 않아요. 근데 타스크포스 팀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하겠다라는데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훨씬 더 일반적이고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이론적입니다. 타스크포스는. 하지만 코리안 데스크는 캄보디아 경찰 일선 경찰서 안에 한국 경찰관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안 데스크는 무조건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범죄 조직이 국경을 뛰어넘으니까 우리나라의 사법공조 수사 시스템이 국경을 뛰어넘는 시스템을 그에 맞춰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국수본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외사경찰이 있어요. 외사경찰. 외사경찰이 인터폴 관련된 이제 외국 관련된 범죄를 하는 그런 걸 외사과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경찰한테 들은 내용이 외사과 TO가 100명이다 그러면 5%인가 10%인가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외사과를 거의 폐지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외사과 전문 인력이 파출소나 지구대나 정보과를 많이 갔다라고 해요. 그 외사과를 완전 축소시켰다고 해요. 윤석열 정부 때. 근데 그 이유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뭐 검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맞물리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문적인 외사 인력이 지금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자, 캄보디아 사태로 온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고 연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뷰인사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불안감 조성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사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고 그런 어떤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전달드린 내용을 잘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뷰인사이드도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구독, 좋아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